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14개 시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민과 지방의회 등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고 또 깜깜이 정책 추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송전선로 갈등 해소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기업 분산 정책과 주민 수용성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계속된 송전선로 갈등,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할 수 없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주요 쟁점과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의 근본적인 대책들 잠시 후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송전선로가 지금 전북을 지나서 수도권을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의 구조는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인가 싶은데요. 새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정책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전선로 설치하면 떠오르는 게 주민과 한정 간의 이제 대립이나 갈등 같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늘 똑같다는 게 좀 아쉽고, 일단 송전탑이 생기면 주거나 건강이나 경관이나 자연도 훼손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좀 확실하잖아요. 선로 노선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도내 각 지방의회에서 대책위가 마련되고 지역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행정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한전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더 자주 열어서 여론 수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송전탑 예정지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다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전탑을 건설하거나 전기를 보낼 필요도 없고 지역 발전도 되잖아요. 지방으로 내려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책이 있다면 현실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전북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전탑 건설백지와 전북대책위원회 이정현 집행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염영석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임실군 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 한국전력 본부 측 서면 인터뷰로 질문에 대한 답변 보내왔는데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염 의원님, 김 의원님, 이 대표님 부르면 되는데 네. 호칭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위원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14개 시군 다 들어가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그러면 누가 쓰느냐, 전기를 어디서 쓰느냐, 얼마나 쓰느냐,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 라고 하는 물음을 한번 이정현 대표님께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그 완주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이장님들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오셨어요. 예. 마을 앞으로 34만 5천 볼트짜리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하고 우리의 권리를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저도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예. 이게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매 2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한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통해서 할 건가, 재생에너지로 할 건가, 원자력 발전으로 할 건가. 그렇죠. 요거에 대한 계획을 다 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예. 이제 구성을 해서 짜놓고 이 계획이 세워지면 이 계획에 따라 가지고 장기 송변전 계획이라고 해서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그다음에 그 전기들이 잠깐 멈춰서 적정한 전압을 통해서 유지해서 가야 되는 변전소 시설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 송변전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9차 계획 2020년도부터 수립해서 했던 9차 계획과 10차 계획 발표는 23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 계획을 보니까 호남권에 여러 개의 그 초고압 송전소로 라인이 그 예전, 그러니까 9차 이전에는 뭐 변전소라든지 한두 개 노선이었는데, 뭐 지금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10차까지 보니까 21개 사업에 약
그 627km의 이 송전 선로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송변전 시설과 송전로 사업이 이렇게 쏟아지는가 이렇게 한번 봤죠. 그래서 이 전기가 시작한 데서부터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요. 시작점은 저기 목포 신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그다음에 전라북도 고창 부안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 예. 그리고 또 저 남쪽에서 이제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준비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호남 쪽을 가로질러서 충청도를 지나서 경기도에서 획 트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경기도 예.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일반 산단, 예. 그리고 삼성이 입주하게 되는 이제 국가 산단이 약간 용인시 안에 이제 두 공간으로 퍼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일반 산단과 국가 산단 합하게 되면 약 16기가와트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원전 한기가 1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최대 전력 수요의 용량이 약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기의 약 16.5% 정도를 이 용인에서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 반도체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전력이 따로 집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던 거죠. 그래서 예. 갑자기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갑작스럽게 호남과 충청을 가로지르는 송전 선로들이 이제 우후죽순 들어섰게 됐고 그것들이 실어나르는 전기는 바로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력 발전 원전 전기보다는 이 해상 풍력과 호남의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더라. 재생에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이 용인으로 가는 전기, 서울로 가는 전기, 수도권에 집중하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송전선로 문제도 최소화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의식에 저희가 도달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은 자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기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그렇죠.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거죠. 이제 네, 과거에는 인천에도 예를 들면 영웅화력 부채사기업 그렇죠.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서울 안에도 그때 당인리 화력발전소던가요. 이런 예.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에 그 대기 오염 물질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런 화력발전소나 발전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부족한 만큼을 이제 지역에서 끌어오는 방식으로 예. 지금 이제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에서도 이 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 염영선 의원님 지역구가 정확하게 어디시죠? 정읍입니다. 정읍 전체가 정읍에서 지금 이제 제 2선거구. 제2선거구잖아요. 예. 정읍이 지금 물론 이제 임실 이야기도 잠시 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읍이 지금 난립니다. 제가 예. 화면 가운데 취재도 다녀왔는데 예. 정읍은 어떤 상황이 처하는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이정현 대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말씀대로 올 3월에 공고된 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그 우정현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북 14개 시군 다 지나가거든요. 예. 근데 정읍의 경우에는 우리 신장성, 신정읍, 신계룡 그 노선을 포함해서 8개 이상의 그 주요 노선이 지나가고 지금 변전소가 이렇게 실행 중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읍이 송전설로 터미널하는 그런 명예스럽지 못한 그 그러니까요. 타이틀을 갖게 돼서 주민의 불만도 크고 현재 이렇게 천막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한 예. 달째.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단체장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터미널이면 원래 사람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면 좋은 곳이고 좋은 곳이죠. 필요로 하는 곳인데 그렇죠. 이 수도권에 써야 될 전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정읍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정읍 일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정읍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특별히 이렇게 더웠고 비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정말 기후위기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시사하는 바 크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재생에너지가 어떤 생산지나 경과 지역을 피해를 볼모로 삼고 수도권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정책이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임실군 의회 우리 김정흠 의원님 모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또 임실군도 난리여서 우리 군 의회도 들렸고 주민들도 만나고 왔는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정읍에서
임실로 지나가는 그렇죠. 그 중간 지점이 있는데 예. 이제 9차 계획에서 이제 신정읍에서 신계룡으로 가는 노선에 이제 임실의 북부권이 해당이 됐고요. 그때 예. 처음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무슨 일인가 이제 하면서 관심을 갖는 시점이었는데 조만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10차 송전선 계획에 입각해서 고흥, 신고흥, 신광주에서 신계룡으로 가는 개표소까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예. 또 11차 계획에는 또 154 킬로볼트가 또 추가로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의회에서도 특위를 준비했고요. 민간 대책위도 꾸려가면서 이제 면 단위 대책위도 구성되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책에 최소 몇 개 이상이 지나가는 겁니까 임실은 그럼? 지금 9차 때 한 개 노선하고요. 예, 네. 10차 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자료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최소 5개 노선이 될 것 같고요. 11차 때는 8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제 이 송전선로 지나간다는 계획에 대해서 이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더니 현수막이 뭐 곳곳에 다 걸려 있던데. 그래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주민 소득용 발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해서 또 이게 관심을 안 갖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정현 대표님. 예.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건 알겠는데 예. 바뀌어도 이 방식은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대규모 소비처들이 대부분 수도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영남권의 일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대규모 소비지에다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식. 그러니까 이것과 또 이 발전 시설들이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위험하고 또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한적한 예를 들면 바닷가에 외진 곳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것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고속도로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예전에 우리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그렇죠. 영동고속도로가 다 서울로 가던 고속도로잖아요. 예.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마저도 소위 말하는 중앙 집중식 공급 방식 그리고 이제 한전 입장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전은 예전에는 한전 한 곳이었다가 뭐 지금은 동부발전, 서부발전, 뭐 한수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회사로 몇 개 안 되는데 한전 입장에서 보면 큰 덩어리가 큰 그 공급원에서부터 수요처를 연결하는 거가 가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그마한 발전 사업자들이 연결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쓸 수 있으려면 이런 배전망들이 고르게 잘 갖춰줘야 되는데 한전은 이런 거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지에서 대규모 소비처로 보내는 거에만 사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이 공교롭게도 정읍도 송전탑 터미널, 임실도 송전탑 터미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네. 과거에는 터미널이 생기면 교통의 요지가 돼서 좋은 건데 이게 예.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2차선 도로, 국도를 확포장하면 언제든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도로는 그 고속도로는 IC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마을과 마을을 단절시키는 이런 문제인데 이 지금 송전탑 터미널은 어떤 공간이냐면 IC는 그래도 그냥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정도잖아요. 근데 예.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요즘 JC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니까 굉장히 큰 이렇게 굽이굽이 도는 공간들 이런 굉장히 넓은 곳들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도 어디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임실에도 생기고 정읍에도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이 바로 이 두 개 지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분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서울 수도권 국민은 뭐 1등 국민이고 지방은 3등 국민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더니 서울 가면 여러분 대부분 전선이 땅속으로 좀 묻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보존해 온 이 자연 경관을 해치면서 지나가는 송전선로는 지중화는 안 되는 것인가? 또 다른 방식은 없나? 어떤 이제 대안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아까 우리 시민들이 참 현명하신 게 기업이 내려오면 안 되나? 그 기업에게 이 재생에너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이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인가? 답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염 의원님,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그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중화율이 15%로 제일 낮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비용을 대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중화가 저조할 수가 없고요.
그 지난 7월 10일 그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알리백 그 산업단지 로드맵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예. 그걸 보면은 어떤 지산 지수로의 그런 에너지 정책은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전은 아직도 기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의미 있는 그 입법 발의를 했는데 우현택 의원님께서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라는 그 지역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적극 이렇게 지지하고요. 이렇게 지산 지수를 통한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에너지 정책을 펴도록 저희 특별자치도의회나 특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산한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게 지산 지수고 우리의 이제 완주 로컬 푸드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피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지역민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이 근거가 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던 송변성 계획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내용에 입각하면 이제 국가 산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삼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한전 같은 경우 원전 중심의 어떤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네. 갑자기 급변한 어떤 정세 속에서 알리백 실현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갖다 보니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송전탑을 갖고 가려고 하는 이 구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입각해 보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송전탑 같은 경우 92% 정도가 지중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임실 같은 경우나 지방의 경우 산악지대를 통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권역을 선택해서 송전탑으로 가는 이 노선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수도권의 인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되 지역민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돈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떤 인격적인 어떤 차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전에서 전에 도의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송전탑 관련 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봤냐. 거기에 핵심은 알리백 산단, 지역에너지 분산, 지산지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전에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냐를 물어봤더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에 계획된 것만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순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다시 우리가 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고속도로 사업할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뭐 기본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전소로도 이거 한번 깔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답을 힘들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모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도로라든지 뭐 이런 그 특히 이제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거가 이제 국가 기관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송전선로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걸 이제 국가 기관망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그 도로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국도라든지 이런 계획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큰 틀에서의 어떤 발전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아래로부터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력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력 계획만 정부가 짜고 나머지는 다 한전이 해버리거든요. 근데 한전은 사실 공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또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조금 더 수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공공성보다는 수익 그리고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보다는 당장에 이제 이 조직을 잘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국가 기관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력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 예를 들면 산업 체계의 가장 근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뭐 전기 잠깐 나가는 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전기가 잠깐 멈추는 건 사회적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예를 들면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라도 이건 국가가 정말 안전하고 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 그리고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에 따라서 망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공사에다가 이 문제를 다 맡기는 것이 저는 지금의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23년 기준으로 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래요? 거의 약 5기가와트에 관한 이 재생에너지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찍 시작한 거니까 네.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그 양무국가 그 양무호남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예. 했던 것처럼 호남이 소위 말한 그 농업 경제 시대에서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다가 네. 산업화에서 뒤처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소외가 되는 경제적 소외와 낙후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네. 전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밑받침은 에너지 전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데 그런 좋은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새롭게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산지소라든지 그 지산지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흔한 곳에 값이 싸야 되고요. 귀한 곳은 비싸야 되잖아요. 예. 원산지에 가면 신선하고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전기, 깨끗한 전기, 아리백 전기가 필요한 삼성과 같은 첨단 산업들은 지역으로 내려와야 될 시점이 됐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지역 정치권들이 좀 제도도 만들고 또 그런 유치 작전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알리백이라고 하는 205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로 공장이 가동돼야 된다는 것이 한 민간단체가 제안을 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한 거잖아요.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죠. 대부분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이미 예. 달성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지방화 시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바로 알리백 산단부터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은 알고 있으니 의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실행하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정책하고 한전하고 이게 좀 분리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계시죠? 국회를 통해서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의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그 지역별 에너지 전기를 차등화시킨 거거든요. 예. 그 차등화시키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고 편익이 많아 올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6년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죠. 부터 이제 에너지 차등화 실시하는데 그게 문의만 또 살짝 별 차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겠죠. 그 제도를 정적화시키려면 그 차등화를 확실히 시키면 저는 자연스럽게 지산지소가 좀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 여러 산자부 같은 데 찾아뵙고 국회에도 방문하고 이렇게 좀 예.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송전솔로가 지나가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농작물은 괜찮은 걸까?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게 실제로 그런 피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우리 김정우 의원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암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것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설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보면 3, 4, 5kV 같은 경우 지가가 30% 하락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하. 또 이제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고 또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축사가 있냐 없냐, 그렇죠. 송전솔로가 지나가냐 안 예. 지나가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모든 요소에 있어서 주민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의 피해가 막 발생하게 되는데 예.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선진국보다는 다 낮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식 아니면 주민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보상 문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제일 첫 번째가 민생 경제고 국민의 안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송전솔로가 지나갈 때 이 안전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집가 하락, 재산권 침해, 관광산업 위축, 뭐 산림 훼손 그리고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뭐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 것인가? 이정현 대표님, 실제로 이 우려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익산 장전마을 사례도 있고 예, 네. 남원 내기마을 사례도 그렇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과거에는 이거를 입증을 주민들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일부러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하고 나중에 역학조사까지 가는데 예전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길고 입증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접근하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기본적으로 암 환자들은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 암 환자가 많냐 적느냐는 지자체에서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완주의 한 석산 주변 마을이 바로 석산과 100m 떨어진 마을이 그 해당 완주군의 평균 암 발병률보다 2배 정도는 높더라. 요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송전솔로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그렇게 뽑아낸 데이터들이 상당히 있는데 실제로 송전솔로가 지나는 시설의 주민들이 암 유병률이 높더라는 부분들이 이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 것들이 데이터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이 전자파 기준치가 833밀리가우스인데요. 예. 그러니까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북부 유럽,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같이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좀 중요시 여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200배 정도 강한, 그러니까 2밀리가우스에서 3밀리가우스 정도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 송전솔로는 고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아래에서도 항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 네. 항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장기간 노출이 되는 지역들 그리고 특히 영유아의 어떤 백혈병이라든지 암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하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 예방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저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경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출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서구 유럽 선진국들의 이 전자파 관리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진즉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전 문제도 12입니다. 더 예. 요 부분 좀 저희가 좀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송전솔로가 어디로 지나갈 거냐라고 하는 입지 선정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이 7월 2심에선 한전의 승수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입지 선정위의 구성이 한전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 염영석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그 2심 법원에서 내부 규정이 법적 구성이 없다라는 사유로 1심 그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번복했는데요. 뭐 재판부의 결정을 승복합니다만 참으로 유감이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내부 결정이든 외부 결정이든 상관없이 그 절차의 투명성과 또는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는 상존해 있거든요. 예. 예. 이번 그 재판부의 그 판결로 한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어떤 이 통념이 생겨서 아마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그 무효 확인 분할 공판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주민의 동의 등 절차상 하자를 이렇게 문제 삼아서 아마 주민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계속된 송전솔로 갈등, 에너지 지산지수 실현할 수 없나라는 주제로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솔로 대책 특별위원회 염영선 위원장, 그리고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솔로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 그리고 송전탑 건설 백지와 전북대책위원회 이정현 집행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전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전해왔는데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읍에서 신계룡 구간의 송전솔로 사업을 둘러싸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전력 측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원결정 취소 및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에 상대방은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황으로 소송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소통하겠음. 당시 지역 주민들은 주민 대표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고 또한 회의록 공개 등 정보 공개를 주문했는데 이와 관련된 한국전력 측의 대응과 재평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15개 지자체 합동사업 설명회에 시 지자체별 3인을 추천하기로 정하고 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정보 공개는 5번의 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 15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관련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최적의 경과 대역을 결정한 것으로 한전의 일방적 변경은 불가하다. 김정은 의원님이 한전 측의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해서도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 입지 선정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지 선정위원이 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한전이 일단 행정에다 요청을 하면 행정은 읍면단위 연락을 해서 위원 추천해 주시오 이렇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의례적으로 뭐 이장님이 가시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주민이나 이에 당사자인 입지 선정위원도 무엇 때문에 선정돼서 회의에 참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다수 표결 처리 과정을 통해서 노선이 결정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위원으로 가신 분들도 주민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민주적인 논의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예. 하나 선정되고 나면 다음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흐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당면에서 한 꼭지에 일을 처리하고 다음 버전에서 또 입지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또 결정을 하고 그래서 깜깜이 속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노선이 있어서 한전도 부서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 신기종 신정업 요 부분에 대해서 용 의원님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 방금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증위원회 그 선정이 우선 당장 그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불투명해요. 제일 중요한 게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성이 없습니다. 한전은 임의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무효성을 제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설치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전과 주민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개발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한전의 의견과 또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보상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전자파와 인체 인구와 관계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며 345kV 송전선로 직하 전자파 평균 측정값은 1.53 마이크로 테슬라로 국내 기준 대비 2%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 경관 훼손에 관련해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 검토 등을 통한 경관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개발행위 제한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필지에서 건축물 설치 등 개발행위 시에 전력성과 최소 법정 이격거리 그러니까 7.65m 이상 확보할 경우에 개발 행위는 가능하다. 한전은 우리 주민들과는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이 답변을 보내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정현 대표님.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관리 기준이 아까 말한 북부 유럽에 비해서 200배 이상이 높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한 설명들도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역 주민들이 추정하는 금액이 아니고 예전에 한국토지공법학회라고 하는 공신력이 있는 그 연구단체에서 사실 이런 조사들을 좀 해왔었거든요. 예. 사실 이런 조사들이 이제 그 예를 들면 피해 주민들을 대신하는 지자체가 겨우 이제 적은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 사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 그 국가적으로 이 송전망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전자파의 유해성의 문제라든지 집가 하락이라든지 경관 훼손 문제 그리고 어떻게든 주민들의 피해를 그러니까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중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냈을 때 우리 그 경과대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그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독일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재생에너지 선진국 말씀하신 대로 독일인데 전력망 건설 시에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해. 그러니까 주민의 수용성을 굉장히 높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송전망 입지 선정의 주체가 망 사업자 그러니까 한전이 아니고 중앙정부라는 것도 다른 점.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독일은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전이 이 송전망이라든지 이 배전까지를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9개 회사가 있던 것들이 현재 지금 4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배전망,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가정으로 전기를 보내는 지역 안에서 전기를 순환하는 이 배전 회사 같은 경우는 약 860여 개가 있고요. 전력 판매사는 한 1,350여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전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면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발전원까지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가가 다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망 갈등은 독일에서도 심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정치인들도 그 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 송전선로 갈등은 쉽게 나서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은 일찍이 탄소 중립 그리고 그 아르백 달성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부와 북동부에 있는 그 바람, 독일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비율이 높거든요. 그 송전선로를 끌어다가 남쪽에 있는 산업단지 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굉장히 큰 저항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정말 결단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구간을 지중화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의 재정이 들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정말 시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과감한 정책을 핀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독일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망 건설에 대한 계획들, 그러니까 발전원 계획부터 아주 기본적인 계획에서부터 전국 계획부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터미널 얘기했잖아요. 임실 송전탑 터미널, 정업 송전탑 터미널. 예. 이 터미널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변전소와 변전소를 미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노선 결정은 갈 수 있는 길들이 거의 뻔하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시작과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 역시도 지역 주민들이 정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시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이 지나가는 이 최종 확정, 이 3단계 모두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런 온라인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입지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 또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곳, 있어야 되는 곳들, 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온라인 계획상으로 다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들을 피해갈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이 송전망 정책에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그런 주민의 수용성, 의견 수렴, 주민의 결정 과정은 등한시하면서 속도만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갈등만 부추기고 더디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전 측에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지중 송전 선로와 관련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해오는 것과 관련해 한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 노선 선정 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맞게 지중화도 검토할 예정. 기업 이전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한전에서는 한계가 있음.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 그리고 지중화 아울러서 기업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혁신 시즌 1에서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기업 이전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뭐 대학가의 벚꽃 엔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벚꽃 피는 지역에서부터 대학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대학도 살고 대학이 산다는 건 취업하러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기업이 함께 이전함으로써 얻어오는 지방 소비를 또 막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 한전을 설득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염 의원님과 김 의원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송전탑은 가고 기업은 오라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염 의원님.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생에너지로의 그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한다라는 걸 다 동의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처럼 수도권 위주의 송전선로 계획은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송전선로로 인한 경관에서나 집가 하락이나 이 주민의 건강성 개선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왜 구태여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지 이해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이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타이틀 중에 하나가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민생 경제 회복이고 지역 균형 발전이거든요. 이렇게 지산지소로의 그 에너지 정책을 펴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 자연히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특위에서도 안고 있고 주민의 목소리도 이렇게 청취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2월에 통과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절차 생략 가능.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염 의원님?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이게 그 전력망 확충 그 법이 기간도 제한되어 있고 연장도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2회 이상 못 오면 뭐 필요 없는 거 지나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그 공급 측에만 우선시 있고 아. 주민의 수용성을 돼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건 잘못된 법안이죠. 예. 악법이죠. 예, 예. 자, 송전탑은 가고 기업은 오라.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 의원님. 네. 뭐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 정치권이 하는 얘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요. 지방 소멸 이야기를 했고, 예. 기업 분산 배치, 기업 유치, 인구 분산,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수도권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이번에 삼성 반도체도 결국 용인에 선택하는 부분은 수도권이 주고 있는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인력 수급에 대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역으로 이야기해서 이 용인 반도체가 지역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의 어떤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의 정치권들이 눈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저는 뭐 깨가 굴러가는 어떤 예.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번 송전선로 문제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지역으로 분산시켜주는 형태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들이 결국 지방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어떤 미래 희망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송전선로 계획이 세워졌지만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결단을 통해서 좀 정책의 변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염 의원님, 도의회에서 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알리백 재생에너지 산단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도 함께했는데 이 새만금의 산업단지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든 반도체든 이전을 하면 참 좋겠는데 예. 그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이제 우리 새만금 알리백 산단 지정을 계속 요구했고요. 예. 또 지역별 차전요금제 도입도 꾸준히 건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어느 정도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부합이 돼서 그 한전이 지금까지의 구시대적 이렇게 송전선로 계획을 그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아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전북도도 이게 뭐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눈치만 보거나 무조건 뭐 따르기보다는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충분히 처한사항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국가의 에너지 방향성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어디로부터인가 전기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알리백 시대에 특히 신안이라든지 고창 부안의 이 해상풍력 또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하다 보니 많은 지역의 시군들을 경유해서 이제 송전솔로 변전소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서 올라가야만 하는 특히 그런데 이정현 대표님이 그 보여주신 지도의 송전솔로 노선을 보면 우리 호남이 좀 거의 대부분 14개 시군 우리 전북이 다 지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만큼 이제 예. 호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 그러니까 아까 말한 풍력 발전과 예. 그다음에 태양광의 이 현재 생산량도 많거니와 앞으로도 잠재적인 생산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첨단 산업들을 좀 유치를 해서 지금 수도권 집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리백 산단을 지방에 조성을 그렇죠.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TF까지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 지방에 그 조성하게 되는 아리백 산단에 이제 후보지에 새만금도 있긴 하고 전남 쪽에 지금 유력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아리백 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생에너지 전기를 다 용인에다 끌어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다 충당을 못 하거든요. 예. 물론 앞으로 더 생산이 되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아리백 산단이 만들어지면 여기 아리백 전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할 전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아리백 산단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SK 하이닉스 일반 산단은 좀 일정 부분 진행이 됐으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그 안에서 전기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찾되 예.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삼성 여기가 10기가와트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 계획은 중단을 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필요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지역의 아리백 산단 조성 계획과 국가 반도체 첨단 산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 놓치게 되면 예를 들면 용인은 용인대로 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리백 산단은 다 물 건너 간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주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답안지도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치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의지, 능력이 중요할 텐데 자 계속 뭐 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한전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여 년 전에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을 진압한 밀양 사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고 시간이 많이 변화가 되고 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그 진행 방식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염 의원님 어떻게 도의회 차원을 넘어서 국회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이 다시 돼야 될까요?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1000대 기업의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도권 공화국이 아닐 수 없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송전솔로 계획을 치는다면 지방 소멸을 극대화시켜 결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지산지소 다시 말해서 지역에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정책 실현만이 우리 김정은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지역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트루 신조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전북 도의회와 초고압 송전솔로 특별위원회는 그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임실근 의회 우리 김정흠 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걸 AI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요즘 워낙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송전선로 계획하고 지금 우리 민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쭉 모아서 결론 한번 내줘 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AI는 현재는 공공의 선을 선택하더라고요. 우리 민간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정한 뭐 이해관계를 떠나서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살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산업 경제 구조가 AI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용인 반도체는 반도체를 생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은 AI 기반으로 가는데 이후에 필요한 전기는 무한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송전탑을 통해서 장거리 송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유지할 거냐.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산지소에 입각한 분산에너지를 통해서 AI에 필요한 전기들을 공급하는 거 이게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미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저는 확고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측면에서 저희 임실도 전국 단위와 연대를 통해서 이 힘을 좀 모아가는 것들이 우리 임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넘어 이제 피지컬 AI 우리 전북과도 인연이 앞으로 이제 깊어질 것 같은데 그 AI마저도 공공에선 우리 지역민들의 입장대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함께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과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도 상당히 소외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 권리와 그리고 뭐 환경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발전소 주변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뭐 화력발전소 원전,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햇빛연금, 발안연금 이런 걸 통해서 모두의 자산을 기본소득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 생산 지역과 그리고 이 소비 지역들은 똑같은 요금으로 예를 들면 전기를 대규모로 쉽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이익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이 경과 지역 주민들은 그냥 그 재산상의 피해, 그다음에 환경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 이게 특히나 재생에너지가 흐르는 송전선로망은 그 누구도 그 희생되지 않고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사실은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동의 그리고 이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송전망 문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전선로 갈등에 대한 이야기 토론해 봤습니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지금 이대로 살게 해달라 이게 주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답인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임실근 의회 김정흠 의원 그리고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 그리고 환경농연합의 이정현 대표였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